4천만원대 차를 1,800만원대로 살 수 있는 국산차가 있다고, 심지어 할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가격이 이렇다. 이건 좀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안PD입니다. 4천만원대 차를 1,800만원대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국산차고요, 할인 같은 거 안 받아도 됩니다. 기아 PV5 얘긴데요, 실제로 보조금 같은 걸 모두 따졌을 때 실구매 가격이 1,800만원대까지 내려가는 차고요. 이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차주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으로 많이 퍼졌더라고요. 이게 판매량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PV5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경영 전기차와 실구매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도 충격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실제로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승용 전기차 시장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고, 오늘은 PV5 실구매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고, 이게 왜 승용 전기차 시장에선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4천만원대에서 2천만원 초반, 많게는 1,800만원대로 떨어지는 차는 PV5 카고 모델입니다. 이건 그냥 표를 보고 정리해보면 PV5 카고 스탠다드 모델은 4,200만원, 롱레인지는 4,47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국고 보조금이 1,000만원에서 1,1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이 카고 롱레인지 포도어 모델을 기준으로 1,050만원을 받으면 보조금만 2,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차는 상용차로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로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가세 40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구매 가격이 1,860만원대로 내려오는데 4,470만원짜리 차가 실구매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결국 지자체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최대치 말고 평균치로도 계산해 봤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은 평균 680만원 정도, 롱레인지 모델은 5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도 스탠다드 모델은 2,130만원대, 롱레인지 모델도 2,380만원대로 내려옵니다. 평균치로 봐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승용 전기차가 아닌 상용 전기차 기준이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이런 선택지가 기존엔 레이 EV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레이 EV하고 가격이 비슷해진다면 PV5의 실구매 가격은 분명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좋게 표현하면 보조금의 효과고, 약간 안 좋게 표현하면 보조금의 모순인데, 이게 현실에서도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요, 기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 중에 PV5 판매량이 5,000대 정도로 100분율로 치면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 PV5 판매량 중에 카고 모델 판매량이 3,600대가 넘어서 100분율로 치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큰 역할을 했을 거고요. 카고 모델은 특히 회사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영향이 있겠죠. 지자체 보조금은 몇 군데만 이렇게 정리해보면 크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판매량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기아 전기차도 저렴하면 잘 팔린다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 승용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압도적이잖아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저렴한 전기차가 확실히 잘 팔린다는 거고, 국내 브랜드 승용 전기차 중에선 이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모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나마 EV3는 저렴한 편에 속하다 보니 국산 전기차 중에 판매량이 비교적 높긴 해도 1위인 모델 Y하고는 격차가 꽤 큽니다. 그런데 저렴하면 국산 전기차도 잘 팔린다는 걸 상용 전기차인 PV5가 증명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그냥 내연기관차 시장으로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셀토스나 스포티지보다 스타리아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보통의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게 수입 전기차가 잘 팔리는 이유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누적 수입차 등록 대수가 벌써 3만 대를 돌파했다는 건데, 이게 작년 대비 34.6%나 오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누구냐? 테슬라입니다. 10대 중 9개가 친환경 차였고, 테슬라가 순위로 봐도 1위였거든요. 순수 전기차만 파는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는 것도 놀랍고, 이게 미국 이란 전쟁 전에 기록된 거라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자료란 거고요.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하거나 스탠다드 트림을 추가하면서 저렴한 가격 선택지의 범위를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결과를 보면 승리한 거죠. 한창 BMS 문제로 난리일 때 FST도 풀고 가격도 줄줄이 내리고 스탠다드 트림도 추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BMS 문제는 쏙 들어갔습니다. 의도한 거면 진짜 전략 천재고요. 의도한 게 아니라면 운이 상당히 좋았던 거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항에는 물량이 쌓여있고 20명밖에 안 되는 직원으로 이 정도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건 여러모로 대단한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승용 전기차 쪽은 약간의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건 결국 저렴하게 팔 수 있으면서 보조금 때문에 가격을 안 내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가격을 안 내리는 걸 뭐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승용 전기차는 보조금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
사실이죠. 이젠 그냥 차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고, 이때부터는 가격표에 있는 가격이 소비자들 입장에선 저렴하다와 비싸다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살짝 서운할 수도 있죠. 수입차들도 가격을 그렇게 내리는데 국산차는 안 내려? 너무 보조금만 믿고 가는 거 아니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 내리겠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요. 이건 어느 쪽이 맞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은 이유가, 다른 차종들이 안 팔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내려도 되는 것도 사실이고, 어차피 테슬라 같은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조건과 사항을 고려해서 판매량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이 정도만 봐도 승용 전기차와 상용 전기차 시장이 많이 다른 것 같죠. 상용 전기차 선택지가 없는 것도 맞지만 가격 보니까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국산 전기차는 거의 처음인 것 같잖아요. 이게 특히 레이 EV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고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가 필요했던 사람이다. 지금으로선 최적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구매 가격이 크게 내려간다는 점과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더니 국산 전기차도 잘 팔린다는 결과를 냈다는 건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보는 거고, 어쩌면 이게 현대차그룹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말이냐,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업 내용을 보면 상용 전기차와 PBV 쪽을 비중이 있게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랑 레벨2 이상 자율주행을 일부 양산차에 적용한다고 했죠. 여기에 모셔널을 통해서 레벨4 로보택시 역량도 고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플레우스는 자율주행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 차량 연결, 플릿 관리, 모빌리티와 물류 최적화, 이런 걸 하나의 스택으로 묶게 되고, 자율주행 적용 방식도 기존 브랜드와는 다릅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테스트와 데이터 수집, 학습,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속도가 꽤 빠를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실도로 테스트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테슬라는 승용 전기차가 했다면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택시와 상용차 중심으로 굴러갈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나요? 이건 그냥 하루 평균 주행거리만 봐도 비교가 된다고 했었죠. 법인 택시는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61km고 개인 택시도 230km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전체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는 하루에 36km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냐, 기아가 PBV 사업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여기서 PBV는 차량 호출, 딜리버리, 유틸리티 서비스 같은 거에 적합하다고 했고요. 도시형 승객 운송과 화물 운송 모두에 확장 가능한 PBV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 모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 전기 밴이 아니라 플릿 운영과 자율주행 서비스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 기능의 활용도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상용 전기차가 중요한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쉽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결국 사업성이 좋아야겠죠.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개발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정작 사업성은 좋지 못하면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은 생각해보면 승용 전기차보다 상업용 전기차의 자율주행 사업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FSD나 다른 브랜드의 자율주행 같은 거 보면 신세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기능은 또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벤츠는 AMG, BM은 M 라인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지만 그렇다고 판매 비율이 많은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이 역할을 FSD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업용 전기차로 연결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 공식 발표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택배나 배송 차량은 운행 경로가 비교적 반복적이고 택시나 셔틀 같은 건 가동률이 높습니다. 즉 자율주행의 주 운영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 수집량도 많아지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을 때의 효과도 크고 차량 한 대당 수익화 구조도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상용화되는 자율주행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모셔널을 통한 승객 운송형 로보택시, 또 다른 하나는 기아 PBV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배송, 유틸리티, 차량 호출형 플릿,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PBV 같은 차들이 잘 팔리는 이유를 넘어서 이런 전략까지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라는 경쟁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